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전 세계 인공지능에게 가장 과학적인 문자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같은 답을 한다는 사실을요. 바로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한글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세종대왕이 정말 혼자서 한글을 만드셨는지, 한글이 몽골 문자를 베꼈다는 주장이 왜 완전히 거짓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에서 사라진 4개의 보석 같은 글자들이 무엇인지, 특히 한 남자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책 속에 담긴 충격적인 비밀까지,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한글의 진실을 모두 공개해 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언어학자 김민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천재 임금이 백성을 위해 만든 기적에 관한 이야기예요. 1443년 12월 30일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만들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합하여 글자를 이루었다. 겨우 한 줄의 기록이지만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인류 문명사를 바꾼 혁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이 28개의 글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과학이었고 철학이었으며 무엇보다 백성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문자 생활을 상상해 보세요.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문맹이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글을 읽을 수도 쓸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한자는 너무 어려웠고 우리말을 제대로 표현하기도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 마음을이라고 쓰려면 마음은 심자로, 조사을은 새 을자를 빌려서 써야 했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상상해 보세요. 한자를 수천 개는 알아야 간단한 편지 한 통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계급 사회였다는 점이에요. 양반들은 문자를 독점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했거든요. 백성들이 글을 모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호소할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세종대왕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글자를 꿈꾸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면 배울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문자를 말이죠.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생각이었는지 아시나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발상이었어요. 임금이 직접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한글이 만들어진 지 6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두고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한글의 가치가 더욱 빛나고 있어요. 컴퓨터가 처리하기 가장 효율적인 문자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음과 모음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조합 방식이 체계적이라서 인공지능도 쉽게 학습할 수 있어요.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가 지난 10년간 유일하게 100% 성장했다는 사실도 우연이 아닙니다.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는 모두 감소하는 추세인데 말이에요.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같은 명문대 학생들이 왜 한국어를 선택했을까요? 바로 한글의 매력 때문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될 거예요. 세종대왕이 정말 혼자서 한글을 만드셨는지 아니면 비밀 조력자가 있었는지, 한글이 몽골 문자를 베꼈다는 주장이 왜 완전히 거짓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에서 사라진 4개의 보석 같은 글자들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특히 간송 전영필이라는 한 남자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책 속에 담긴 충격적인 비밀까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한글의 진실을 모두 공개해 드릴게요. 과연 세종대왕은 어떤 천재적 방법으로 이 완벽한 문자를 설계하셨을까요? 1940년 경상북도 안동,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있었어요. 바로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었습니다. 전영필 선생은 1906년 충남 논산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전통 문화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셨죠. 하지만 그분이 살던 시대는 우리 것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일제는 조직적으로 우리 문화재를 수탈해가고 있었어요. 황금으로 만든 불상들, 고려청자, 조선백자, 고서화들이 일본으로 빠져나가거나 헐값에 외국 수집가들에게 팔려나갔거든요.
심지어 경복궁의 건물들까지 헐어서 일본으로 가져가는 상황이었어요. 전영필 선생은 이런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25살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재 수집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우리 보물들을 지켜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1940년 어느 날 안동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고택에 아주 오래된 책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책의 제목은 훈민정음 해례본. 바로 세종대왕께서 직접 창제하신 한글의 원리와 사용법이 담긴 원본이었어요. 당시까지만 해도 학자들은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조선왕조실록의 짧은 기록만 있을 뿐이었거든요. 만약 이 책이 진짜라면 한글 창제의 모든 비밀이 밝혀질 수 있었어요. 전영필 선생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이 진짜라면 이것은 단순한 고서가 아니었거든요.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원리로 구성됐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책의 주인이 요구한 값이 무려 기와집 11채 값이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따지면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거금이었죠.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일본인 고서상들도 이 책을 노리고 있었어요. 일본 도쿄대학과 교토대학의 조선학 연구자들이 앞다퉈 이 책을 사려고 했거든요. 그들에겐 이 책이 조선 연구에 귀중한 자료였으니까요. 전영필 선생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와집 11채 값을 지불하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만약 이 책이 일본으로 넘어간다면 우리 한글의 비밀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어요. 일제는 이미 우리 역사서들을 대량으로 수집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었거든요. 훈민정음 해례본마저 그들 손에 넘어간다면 한글의 독창성까지 부정당할 수도 있었어요. 가족들은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그 돈이면 논밭을 수십만 평은 살 수 있는데 책 한 권에 그런 거금을 쓸 수는 없다고 말렸거든요. 하지만 전영필 선생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말이에요. 선생님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어요. 기와집 11채가 지금 돈으로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거금을 지불하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사들였습니다. 그날 밤 선생님은 이 소중한 책을 품에 안고 잠들었다고 해요. 그 후 전영필 선생은 이 책을 목숨처럼 지켜냈습니다. 일제는 조선 총독부를 통해 이 책을 넘기라고 압박했어요. 심지어 협박까지 했지만 선생님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해방 후에도 이 책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학자들에게 공개했어요. 만약 전영필 선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지금도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세종대왕의 천재성도 한글의 과학적 원리도 영영 비밀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 수 있게 됐어요. 그 해례본 덕분에 세종대왕께서 얼마나 치밀하고 과학적으로 한글을 설계하셨는지를 말이죠.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간송 전영필 선생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훈민정음 해례본. 그 책을 펼쳐보는 순간 학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천재성이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해례본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사람의 소리는 모두 5가지 음으로 나뉜다. 아설순치우, 즉 어금니 소리, 혀 소리, 입술 소리, 이 소리, 목구멍 소리다. 세종대왕께서는 사람이 소리를 내는 발음기관을 철저히 연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각 기관에서 나는 소리의 특성을 파악해서 글자 모양을 만드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세종대왕은 단순히 발음기관만 연구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동양 철학의 핵심인 음양오행 사상을 글자에 적용하셨던 거예요. 기역, 키읔 같은 어금니 소리는 목소리입니다. 나무처럼 뿌리 깊이 박혀있는 어금니에서 나오니까요. 니은, 디귿, 티읕 같은 혀 소리는 화소리예요. 혀가 불처럼 계속 움직이니까 말이죠. 미음, 비읍, 피읍 같은 입술 소리는 토소리입니다. 입술이 네모반 듯한 땅과 같다고 보신 거예요. 시옷, 지읒, 치읓 같은 이 소리는 금소리죠. 이가 금속처럼 단단하니까요. 그리고 이응, 히읗 같은 목구멍 소리는 수소리입니다. 목구멍이 항상 촉촉하니까 말이에요. 정말 소름이 돋지 않나요? 세종대왕께서는 우주의 원리를 글자에 담으신 거였어요. 모음은 어떨까요? 여기서도 천지인 사상이 나옵니다. 이는 사람을 뜻해요. 사람이 꼿꼿이 서 있는 모습이죠. 은은 땅을 의미합니다. 평평한 땅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는 하늘을 뜻해요. 둥근 태양이나 달 같은 하늘의 모습 말이죠. 이 세 개의 기본 모음만 있으면 뭐든 만들 수 있어요. 아는 와 이가 합쳐진 거고 어는 이와 가 합쳐진 거죠. 오는 와 의가 만나고 우는 의와 가 만난 겁니다. 세종대왕은 실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28자로 간단하고 요약하지만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다. 정말 그랬어요. 기본 28개 글자로 복자음도 만들고 복모음도 만들고 온갖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외국인들이 한글을 보고 놀라는 이유입니다. 알파벳은 모음이 5개밖에 없어요. 일본 히라가나도 50음도라고 해서 50개 정도예요. 그런데 한글은 기본 글자 24개만으로 수천 가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고 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처음엔 복잡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쉬운 거였어. 바로 이 체계성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쉬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 완벽한 28자 중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 글자들이 있었거든요. 과연 무엇이 사라졌을까요? 세종대왕께서 완벽하게 설계하신 28자 한글.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4개의 글자가 사라졌습니다. 과연 무엇이 사라졌고 왜 사라졌을까요? 첫 번째로 사라진 건 바로 아래아였어요. 이 글자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아 소리와 어 소리의 중간 발음이었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하늘이라고 발음했어요. 지금도 경상도 사투리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죠. 두 번째는 예시응이었습니다. 지금의 이응과는 달리 이 글자는 실제로 이응 소리를 냈어요. 영어의 싱에서 마지막 앵 소리 같은 거였죠. 왕을 Y라고 발음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반치음이었어요. 이 글자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시옷보다는 부드럽고 지읒보다는 거친 그 중간 소리였거든요. 영어의 지 발음과 비슷했어요. 지브러를 브라라고 표기할 수 있었던 거죠. 네 번째는 여린이의였습니다. 이건 목구멍에서 나는 아주 가벼운 숨소리였어요. 히읗보다 훨씬 부드러운 바람소리 같은 거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세종대왕께서는 순경음이라는 것도 만드셨거든요. 미음, 비읍, 피읍 아래에 이응을 붙여서 같은 글자를 만드신 거예요. 이 순경음들이 얼마나 과학적이었는지 아세요? 는 영어의 F 발음이었고 는 V 발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은 카피를 코라고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조선 후기 영어 교재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피퍼를 풀이라고 적고 베리를 리라고 표기했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정확한 발음 표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완벽한 글자들이 사라졌을까요? 일제강점기의 영향이 컸어요. 일제는 우리말을 체계적으로 파괴했거든요. 복잡한 글자들을 없애고 단순화시켰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소리들이 사라진 거죠.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건 따로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외국인이 250만 명이나 살고 있거든요. 전체 인구의 5%나 되는 숫자예요. 이분들이 자기 나라 이름을 한글로 적을 때 순경음이 있었다면 훨씬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필러핀즈를 필리핀이라고 적는 대신 비리핀스라고. 원래 발음 그대로 쓸 수 있었을 거예요. 프랑스도 프랑스 대신 랑스라고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었고요. 세종대왕께서 만약 지금 우리가 한글 쓰는 걸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 내가 다 만들어준 걸 안 쓰고 있느냐? 사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사라진 글자들을 되살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한글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이상한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일부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한글은 몽골의 파스파 문자를 베낀 것이다.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었어요.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독창적인 문자가 아니라 다른 나라 글자를 모방했다는 거였으니까요. 이 논란은 꽤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파스파 문자는 13세기 몽골 제국 시절에 만들어진 글자였어요. 티베트의 승려 파스파가 쿠빌라이 칸의 명령으로 만든 거였죠. 겉모양이 한글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게 이들의 근거였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간송 전영필 선생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훈민정음 해례본을 자세히 보면 답이 나와요.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분명히 적혀 있어요.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하고라는 구절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전자가 정말 파스파 문자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전자는 중국의 전서체를 말하는 거였어요. 전서체는 중국 진시황이 문자를 통일할 때 만든 고대 한자 서체거든요. 우리가 도장에서 보는 그 복잡하고 각진 글자 말이에요. 세종대왕께서 모양이 전서체처럼 각지게 생겼다고 표현하신 거였지 파스파 문자를 베꼈다는 뜻이 아니었던 거죠.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파스파 문자와 한글의 음가를 비교해보면 완전히 달라요. 모양은 비슷할 수 있어도 소리가 전혀 다르거든요. 한글은 어떤가요? 기역, 키읔 이렇게 비슷한 모양의 글자들이 같은 발음기관에서 나오죠. 니은, 디귿, 티읕도 모두 혀소리고요. 이런 체계적인 원리가 있어요. 하지만 파스파 문자는 그런 원리가 없어요. 비슷하게 생긴 글자들이 전혀 다른 소리를 내거든요. 그냥 표음 문자라는 점만 비슷할 뿐이에요. 게다가 한글의 가장 놀라운 특징인 천지인 모음 체계는 파스파 문자에 전혀 없어요. 파스파 문자는 모음을 따로 표기하지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올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 우리 문화를 폄하하는 경향이 있어서예요. 이렇게 훌륭한 게 우리가 만들었을 리 없다. 분명 어디서 가져온 거야. 하지만 사실을 보세요. 세종대왕은 정말 천재셨어요. 정인지라는 당대 최고의 학자가 세종대왕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 정인지도 14살에 과거에 급제하고 17살에 장원급제한 천재였는데 말이에요. 세종대왕께서는 천문학, 음악, 의학, 농업까지 모든 분야에 통달하셨어요. 그런 분이 몰래 다른 나라 글자를 베꼈을 리가 없죠. 오히려 세종대왕은 파스파 문자도 연구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공부하셨겠죠. 하지만 그걸 베낀 게 아니라 참고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원리로 훨씬 뛰어난 문자를 만드신 거죠. 이제 의심은 그만둘 때가 됐어요. 한글은 분명히 세종대왕의 독창적인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 우수성을 전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거든요. 파스파 문자 논란이 잠잠해지면서 한글의 진정한 가치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1989년 유네스코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문맹 퇴치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을 세종대왕상이라고 한 거예요. 전 세계 수많은 위인 중에서 왜 하필 세종대왕일까요? 바로 한글 때문이었어요. 유네스코는 한글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자이며 문맹 퇴치에 가장 효과적인 글자라고 말이에요.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 부족은 자신들만의 언어가 있었지만 글자가 없어서 말만 전해져 왔거든요. 그런데 한글을 배우고 나서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할 수 있게 됐어요. 찌아찌아족 족장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글은 우리 언어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글자다. 다른 문자로는 불가능했다. 미국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컬럼비아 대학 등 유명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지난 10년간 미국 대학생들의 외국어 선택에서 유일하게 100% 성장한 언어가 바로 한국어였어요.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는 모두 감소했는데 말이에요. 미국 최고의 대학생들이 왜 한국어를 선택했을까요? 바로 한글의 체계성 때문이었어요. 스탠포드 대학의 언어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글만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는 본 적이 없다.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고 나면 다른 언어를 배울 때도 더 쉽게 이해한다. 실리콘밸리에서도 한글이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글의 디지털 처리 능력에 놀라고 있거든요. 한글은 컴퓨터가 처리하기에 정말 완벽한 구조예요. 자음과 모음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조합 방식이 체계적이라서 인공지능도 쉽게 학습할 수 있어요.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AI에게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같은 답을 해요. 한글이라고 말이에요. 이제는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도 한글이 기준이 되고 있어요. 새로운 문자를 만들거나 기존 문자를 개선할 때 한글을 참고한다는 거예요. 특히 아프리카나 남미의 소수 민족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문자로 만들 때 한글 구조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라틴 문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소리들을 한글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죠. 한국어의 세계적 위상도 놀라워요. 경제 규모로는 세계 12위 3위권인 우리나라지만 언어 영향력은 6위권이에요. 경제력보다 문화력이 더 강하다는 뜻이죠.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한류 드라마, K-팝, 영화가 전 세계를 휩쓸 수 있었던 것도 한글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글자까지 어렵다면 포기했을 거거든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알면 정말 쉬워요.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고 나서 하는 말이 항상 비슷해요. 처음엔 어려워 보였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쉬운 거였어. 세계가 한글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글이 단순히 한국어만을 위한 문자가 아니라 전 세계 언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현재 전 세계에는 약 7,000개의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문자를 가진 언어는 겨우 1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6,900개 언어는 말로만 전해지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언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언어도 함께 사라지는 거죠.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한글이 있다면 어떨까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를 활용하면 어떤 언어든 문자로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이미 시작되고 있거든요. 태국의 라후족이 대표적인 예예요. 이 부족은 자신들만의 언어가 있었지만 태국 문자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글 구조를 응용해서 자신들만의 문자를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라후족 아이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책을 읽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나의 아칸족, 나이지리아의 이그보족 등이 한글 방식을 참고해서 자신들의 문자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미래에는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에 한글의 장점이 더욱 빛날 거거든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조합 규칙이 체계적이에요. 이런 특성 때문에 AI가 한글을 처리하기가 정말 쉬워요. 앞으로 음성인식, 자동 번역, 자연어 처리 기술에서 한글이 최고의 성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글의 이런 특성에 주목하고 있어요. 한글로 학습한 AI 모델이 다른 언어를 배울 때도 더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주시대가 오면 어떨까요? 인류가 화성이나 다른 행성에 정착할 때 새로운 환경에서 필요한 소리들을 표현해야 할 거예요. 한글의 확장 가능한 구조라면 그런 미래의 소리들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한국에 사는 250만 명의 외국인들이 한글의 혜택을 받고 있어요. 베트남 사람도, 필리핀 사람도, 방글라데시 사람도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거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른 문자보다는 훨씬 정확해요. 만약 사라진 순경음들을 되살린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정말 완벽에 가까운 표기가 가능할 거예요. 필러핀즈를 필리핀스가 아니라 정확한 발음 그대로 쓸 수 있을 테니까요. 교육 분야에서도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한글의 체계성을 활용하면 언어 학습이 훨씬 쉬워져요. 아이들이 읽기를 배울 때도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도 심지어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한글은 최고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세종대왕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면 배울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깨우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정말 현실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한글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해요. 한글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거든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예요. 한글이 우리에게 그리고 세계에게 주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1443년 겨울 경복궁 깊숙한 곳에서 세종대왕이 마지막 획을 그어 넣으셨습니다. 28번째 글자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세종대왕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런 꿈을 꾸셨을 거예요. 양반도 상놈도 남자도 여자도 늙은이도 어린아이도 모두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세상.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지식을 나누고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세상 말이에요. 600년이 지난 지금 세종대왕의 꿈이 현실이 됐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가 됐거든요. 거의 모든 국민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세종대왕의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글이 조선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까지 보셨을지도 모르거든요. 지금 현실이 정말 그래요.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아이들이 한글로 자신들의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생들이 한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있고요. 아프리카 소수 민족들이 한글 구조를 참고해서 자신들만의 문자를 만들고 있어요. K-팝을 좋아하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고 한국 드라마를 보는 할머니들이 한글 자막을 따라 읽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세종대왕이 꿈꾸신 세상 아닐까요? 간송 전영필 선생이 목숨을 걸고 지켜내신 훈민정음 해례본. 그 낡은 책 속에 담긴 지혜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천지인의 원리 음양오행의 철학, 발음기관의 과학적 분석. 이 모든 것들이 21세기에 다시 빛을 발하고 있거든요. 사라진 4개의 글자들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아레아도, 예시응도, 반치음도, 여린이읒도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때가 되면 한글은 정말 완벽한 세계 문자가 될 수 있어요. 파스파 문자 논란 같은 것들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베꼈느냐 안 베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훌륭한 문자를 만들었느냐거든요. 그리고 그 답은 명확해요. 한글만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는 없어요. 유네스코가 세종대왕상을 만든 이유, AI가 한글을 최고라고 평가하는 이유,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에 주목하는 이유.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요. 한글이 정말 특별하기 때문이죠. 미래에는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에 한글의 체계성이 더욱 빛날 거고, 우주 시대에는 새로운 환경의 소리들을 표현하는데도 한글이 활용될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가짐이에요. 한글을 단순히 자랑거리로만 여기지 말고 정말 소중한 보물로 여겨야 해요. 그리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할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위하여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었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한글의 시작이었어요. 권력자를 위한 글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글자. 배운 사람만을 위한 글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글자. 그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한글을 배우는 모든 외국인들, 한글로 자신의 언어를 표기하는 소수 민족들, 한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전 세계 사람들. 모두가 세종대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글로 카톡을 보내고 이메일을 쓰고 SNS에 글을 올릴 때마다 세종대왕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글 한자 한자에 스며 있는 그 사랑과 지혜를 우리가 이어받아 더 큰 세상으로 전해나가는 거죠.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감동담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